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아지, 개 아토피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병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면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 아토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 아토피 그리고 만성적인 이런저런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 후속작으로 자가면역성 질환과 그리고 특발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지난주에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슬퍼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또 제가 매주 경희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주에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매주 강연을 진행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좀 바쁜 일들이 끝나고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그 강의가 5주 연속 강의를 할 예정이어서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만성적인 아토피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을 구성하는 반려견들이 많거든요. 심장병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지방층염도 그렇고 고혈압 이런저런 많은 만성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을 돌보는 보호자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려견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특발성 질환 다시 보기.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몸 안의 면역계는 세포성 면역과 그리고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뭐냐면 우리 몸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연살상세포를 비롯해서 호중구, 단핵구, 호식세포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 아니면 이물질 그런 것들만 공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 몸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자가면역 질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척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인 걸 보면 당뇨병, 갑상선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갑자기 빈혈을 유발하는 용혈성 빈혈 그리고 응고부조를 야기하는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또 아토피 피부염은 말할 것도 없고 피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절염, 지방층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자가면역 질환은 100가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장기마다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은 백혈구나 대세포 그런 면역세포들이 내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럼 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신장이나 적혈구나 아니면 피부세포나 그런 세포를 갖다 왜 파괴하냐 그리고 아토피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인터루킨들이 과다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까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특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하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의학체계, 사람들은 이 의학체계가 질병을 바라보는 모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대의학이 질병을 접근하는 이런 태도는 여러 접근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이 입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오리로 보이고, 만약에 이쪽이 입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토끼로 보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리 보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 그리고 생의학적 질병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이라는 것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와 외부의 다차원적 시스템들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생의학적 질병관이라는 것은 세균과 외부 요인이 인체에 침입해 특정 장기에 있는 세포의 기능 혹은 구조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발생시킨 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과 생의학적 질병관의 질병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의학은 파스텔이나 코흐가 같은 과학자들이 세균을 분리해내고 또 현미경의 발달로 세균 그리고 각 조직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생의학적 질병관이 현대 의학의 표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의학은 어떤 질병, 가령 아토피 같은 경우는 말라세시아, 세균, 진먼지진 등이 아니라 단백질 유전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사고의 체계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진행되어졌는데, 특히 이러한 데 큰 영향을 끼친 게 데카르트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생각하는 것인 정신세계와 그리고 확장된 것인 물질세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데카르트의 이분법과 현대의학의 한원주의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현대의학은 모든 것을 구분해버리고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물질, 인간, 동물, 동물과 식물, 인간,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을 모두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숙주에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은 모두 병균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하고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현대의학의 생명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생의학적 질병관의 특징은 질병을 어떤 요소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세균, 그리고 전염병은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질병을 특정 요소로 환원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관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질병관입니다. 생명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숙주와 세균,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는 린 마굴리스의 공진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세균들이 진행생물과 함께 공진화해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포들 각각을 봐도 동물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그 식물 세포 안에 요 연목체, 이 구성 요소들은 동물과 식물과 별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같이 공진화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인체 미생물 군직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람이 몸에는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은 장내에서 장세포가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나 소화 활동, 그런 활동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의 생명과는 숙주와 숙주들 사이에도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숙주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 간에 끊임없는 경쟁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숙주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은 때로 경쟁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는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균형과 조화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숙주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동적 평형 상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세균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 그런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진화를 해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동적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명의 관계,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경쟁만을, 약육강식 그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생명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이 각각의 생명체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강한 이런 생명체들이 인간의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체들은 인간의 최첨단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건강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늘 나는 독수리도 그렇고, 이런 소똥만을 먹고 사는 새똥구리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피어나는 많은 풀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무수한 물고기들, 그리고 땅속에 그 습한 곳에 사는 지렁이조차도 모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생명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건강히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생명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제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그런 문제들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보고받고, 맥거번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 및 인간 욕구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장질환, 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들을 불러다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방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다양한 면역기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그 결과 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심장질환이 치솟는 반면에 채식 위주의 전통 식단을 하던 민족들은 만성질병에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역학자들은 고기와 유제품이 제한적으로 지급된 전쟁 동안 심장질환들의 어떤 발병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증가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는 1977년도에 미국인들에게 붉은 고기와 유제품이 만성질병의 원인이므로 소비를 줄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만성질병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거는 당시에 이렇게 고기를 줄이라는 공고문이 발표되는 경우,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산업체 집단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축산업계였습니다. 이 축산업계들이 자기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육류와 유제품 업계들이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서 위원회는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라는 권장사항을 포기하고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라는 권장사항을 포화 지방 섭취량을 줄여줄 고기, 가금류, 생선을 선택하라고 변경합니다. 이렇게 변경하니까 사람들은 포화 지방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먹던 붉은 고기는 그대로 먹으면서 거기다가 가금류, 생선 이런 것을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여기에 참가했던 위원회 의원들은 쇠고기 로비단체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모두 낙선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축산이나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 암, 막 그런 문제들, 그게 붉은 고기를 다량 섭취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관계를 얘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얘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라고 특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발생한다. 특발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질병들이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 특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축산업계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공격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오늘날 축산업은 이런 식으로 허허벌판에 소들을 사육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농가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소들이 발이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똥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은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고 살고 있고 이렇게 곡물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근육 사이에 엄청난 지방을 끼는 그런 마블링 고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마블링 고기가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더 고급육이라 생각하고서 더 비싼 돈을 갖다 지불하고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이 지방 몸에 유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미국에서는 지방도가 12에서 13% 정도가 프라임 등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 이상 되는 그런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그런 고기를 2 플러스 등급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몸에 건강한 것일까요? 보시면 옥수수의 지방산 비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60대 1입니다. 그러면 이런 옥수수를 먹는 가축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축산물 또한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고기의 비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08대 1이나 됩니다. 이렇게 오메가6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보신 것처럼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 중에서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다양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요소들이 몸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 전체에서 염증 반응들이 더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사람들이 먹고 또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사료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에게 먹이는 이 곡물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대두, 이거는 거의 대부분 GMO 곡물로 만듭니다. 이 GMO 곡물 여전히 논란이 많은 그런 작물입니다. 그리고 사료에 포함되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 이 첨가물들은 식품이나 사료,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건강에 유익한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살펴보면 심각한 독성작용은 없지만 알러지와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첨가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거환경, 시스템대로 발생하는 심각한 미세먼지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아파트를 만드는 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폐타이어를 비롯해서 온갖 폐기물을 불태워서 만듭니다. 그런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 보기는 깔끔할지 몰라도 생명에게 그렇게 유익한 그런 공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이런 먹거리, 주거환경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면역계 질환, 암,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증가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들 그거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반려동물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만성질병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들 그런 것들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시나요?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각의 지역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그들을 모두 원래 살던 곳에서 몰아내고 한 곳에 정착지라는 곳에 몰아넣고 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음식들, 콜라를 비롯해서 햄버거 그런 것들을 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대부분 보는 것처럼 다양한 대사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자 캐린 오디는 오스트리아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당뇨, 비만, 고혈압 그런 현대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을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가서 7주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살던 곳으로 가서 직접 채집하고 사냥하고 그래서 민물고기, 조개, 거북이, 고구마, 무화과, 꿀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7주 후에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혈액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당뇨도 사라지는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먹거리 그리고 환경 이것이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이것들을 온전히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또한 아토피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차단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줬을 때 반려견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붉은 고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GMO 곡물로 사육한 축산물을 줄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방부제, 산후첨가제에 들어간 먹거리 끊고 결국 이 세 가지는 반려견과 관련돼서 사료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료를 끊고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기농 재료로 된 먹거리를 먹이는 것이 몸이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희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몸 안에 이미 누적된 독소들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빼내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좋은 날 자주 산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한 면역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강아지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동물병원에 와서 그냥 주사나 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약 한두 가지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생활 자체를 바꿔줘야지 강아지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특발성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평성피부과 동물병원은 만성적인 강아지 피부병, 아토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